반갑습니다. 오늘은 왕릉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왕릉 개념부터 보고 왕릉의 역사, 그 다음에 왕릉의 구조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여기는 조선왕릉 홈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먼저 왕릉 개념부터 보면 왕릉은 왕과 왕비의 무덤 그리고 그 부속 시설들을 얘기를 합니다. 능침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왕릉하고 우리가 비교해 볼 것이 일단 황릉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시대의 경우는 순종하고 고종이 대한제국의 황제였기 때문에 황릉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듯이 규모도 전체적으로 좀 작고 그리고 지금 시신이 이렇게 묻혀 있는 곳이 산 형태로 해서 완전히 속에 이제 땅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같은 경우는 예로부터 이제 황제 무덤인 황릉을 많이 조성을 했는데 요거는 지금 명나라의 황릉이고 요거는 청나라의 황릉입니다. 형식은 뭐 크게 다르지가 않은데 이 황릉들은 특징이 지하궁전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궁전 지하 궁전이 위치하는 곳은 풍수적으로 명당인 곳입니다. 혈자리를 택해서 하긴 하지만 그 입구 부분에 이렇게 네모난 성이 일단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게 그 성인데 이렇게 네모난 성이죠. 그런데 그 위에 이렇게 누각이 있어서 이걸 우리가 이제 명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사람이 여기 요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웅장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지하로 들어가서 통로가 있고 방이 있고 통로 있고 방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여기 옆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마지막 방에 이제 그 사망한 황제와 황후 이런 사람들이 안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밖으로 이렇게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구에서 이제 병사들이 이렇게 뭐 지키고 그렇게 있더라도 혹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도굴이 되거나 이럴 위험도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거대한 규모의 지하궁전 형식으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종 순종의 황릉 같은 경우에는 모습이 많이 달랐던 그런 거죠. 일단 황제와 황후의 능을 우리가 황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순창원이고 여기는 수경원인데 이 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경우는 세자와 세자빈 그러니까 왕이 못 되고 죽어버린 거죠. 세자, 세자빈이 그 경우에 이제 원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고 이 경우는 이제 왕의 사친의 무덤입니다. 사친이라는 거는 후궁들은 왕을 낳아도 법적으로 왕의 어머니로서의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적으로는 모친이잖아요.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그 무덤은 우리가 원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보면 왕릉하고 비슷한 모습이 비슷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속 시설이라든지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 많이 생략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비교할 게 묘죠. 묘는 귀한 사람들 중에 이제 황릉이나 왕릉이나 원에 묻힐 수 없는 정도의 등급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왕자, 공주, 뭐 후공부터 장관급 이상의 관리들 뭐 이런 사람들 무덤을 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연산군은 왕이었지만 왕으로 못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가 연산군 묘가 되는 거고 이 경우에는 고종의 아버지지만 법적으로 아버지가 아닌 흥선대원군의 묘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귀한 사람 무덤만 우리가 묘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이제 유교 사회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조상의 그 시신을 귀히 여기는 풍수설, 뭐 이런 풍속이 있으면서 점점 그 아래 신분의 사람들도 조상의 무덤을 아주 잘 꾸미고 또 귀히 여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반 사람들의 무덤도 묘라고 요즘은 부르게 된 거죠. 근데 원래는 아주 높은 사람들의 무덤만 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릉왕릉하고 원묘들은 대개 관련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이쪽을 보고 있는 고종의 홍릉이고 이쪽은 유릉이죠. 순종의 유릉이니까 부자지간입니다. 둘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보면 뭐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황릉이 있으면 뒤쪽으로 영원이 있습니다.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 황태자였던 그러니까 나중에 세자 등급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영친왕의 무덤을 원이라고 하고 지금 우리가 뭐 나라는 없지만 대한제국 황실이었던 그 집안 전주시 집안에서는 계속 그 유지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영친왕의 아들 이구 씨도 여기 묻혔을 때 해빈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원이 여기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그 홍릉과 유릉 뒤쪽으로 고종의 아들인 의친왕, 딸인 덕혜옹주의 묘가 여기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건너편으로 이 의친왕의 두 번째 그 부인, 재혼한 부인인 수인당이나 아니면 고종의 후궁이던 이 광화당이나 삼축당의 묘도 이쪽에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황릉, 왕릉하고 원묘들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왕릉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일단 국상이 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상이 난 거죠. 왕이나 왕비급 이상이 사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상을 치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왕릉에 그 시신을 갖다 묻게 되는 건 장례식 때죠. 그 장례식을 우리가 국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우리 잠깐 먼저 보면 왕이 즉위를 해가지고서 쭉 통치를 합니다. 그러다 사망할 무렵이 되면 도성에 계엄이 선포됩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리고 궁궐 밖에 나가 살던 그 가족들과 아니면 고위 관리들이 들어와서 유언을 듣습니다. 그걸 고명이라고 하고요. 그러고 나서 사망하면 사망 확인 절차가 촉각례입니다. 그래서 사망한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이제 의례적으로 하는 절차가 초혼입니다. 초혼은 여기 지붕 위에 올라가서 죽은 사람의 옷을 흔듭니다. 그러면서 3번 부르죠. 돌아와서 이 옷 가져가시오. 이런 식으로. 사람의 정신이 혼백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사망하면 혼과 백이 흩어져서 혼이 하늘로 날아갑니다. 그거를 부르는 그런 절차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의례를 마치고 나면 이제 사망한 걸로 보고 시신을 건사하는 걸 습이라고 합니다. 왕실의 사례는 지금 사진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 같은 경우도 사람이 죽고 나면 깨끗이 목욕을 시켜서 여러 겹 옷을 입힌 다음에 이제 다시 이불이라든지 얼굴 싸개라든지 손 싸개 모든 걸로 해서 이렇게 꽁꽁 묶어 갖고 완전히 싼 다음에 이렇게 간에 넣습니다. 그래서 사망 후 목욕시키고 관에 넣기까지의 과정을 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임금이나 왕비 같은 경우에는 5일 후에 5일이 지난 다음에 관에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시신을 싸는 옷이나 이런 것도 한 90벌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겹겹이 싸서 넣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관이 어디가 있게 되냐 하면 빈전이라는 이제 건물로 가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건물들은 순종이 죽었을 때 사용하던 창경궁의 빈전입니다.
이거는 근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개방식으로 돼 있지만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궁에 가서 보게 되는 그 건물, 이렇게 밀폐되어 있는 그 건물이 이제 빈전으로 사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식적인 관청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신을 관리하는 관청을 임시관청이지만 빈전도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장례식을 관리하는 관청이 국장도감,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보는 왕릉을 이제 만들고 관리하는 그 관청이 살릉도감 이렇게 됩니다. 이 도감이 공식적으로 활동을 이제 막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요즘 누가 돌아가시면 이렇게 병원에 가 보면 이런 장소를 우리가 빈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왕과 왕비이기 때문에 건물 중에 제일 높은 게 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빈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시신을 관을 놓고 이렇게 문상도 하고 또 계속 음식도 올리고 살아계신 것처럼 이렇게 절차가 가게 되는데, 관에 빈전에 이제 관을 옮겨놓고 나면 죽음이 확인된 거기 때문에 다음 왕이 계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왕릉 땅, 그 왕릉의 터를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에 사신을 보내서 왕이 죽었고 또 새 왕이 들어섰다 이렇게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제 왕의 이름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때 정해지는 이름은 묘호, 시호, 능호, 전호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 오늘 우리는 가장 오래 조선시대의 왕이었던 영조를 모델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조는 태어날 때 원자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왕의 첫 번째 아들을 원자라고 하는데 영조는 형이 있었기 때문에 경종이 형이었죠. 그래서 원자가 아닌 상태에서 태어났고 이름은 이제 따로 왕실에서 왕이 그 계승서열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아명 정도로 부르고 좀 미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후궁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군으로 해서 군호를 줍니다. 그래서 연잉이라는 이름을 받아서 연잉군 이렇게 부르게 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영조가 이제 관례를 성인식을 치르게 되면 양반들도 마찬가지로 자를 받습니다. 광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름을 아주 기이 여겼기 때문에 보통 양반들도 이름을 안 부르고 이 자를 어른이 되고 나면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강숙을 이제 강숙하고 이제 쓰고 아니면 연인군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 세자로 책봉이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후계자가 된 거죠. 그때 받은 이름이 금이었습니다. 성이 이시니까 이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름을 이렇게 세자가 됐을 때 정하는 이유는 중간에 무슨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지만 공식 후계자가 되면 이 이름은 곧 장래 왕의 이름입니다. 왕의 이름은 어떤 데서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왕조 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세자로 확정되면 잘 안 쓰는 글자를 가지고 이름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이 됐지만 보통 부르는 이름은 이제 세자였던 거고, 그러다가 왕이 되면 주상전하, 주상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쭉 부르다가 나머지 대부분의 이름은 자기 이름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죽고 나서 그 사람의 업적을 평가해서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묘호죠. 이 묘는 종묘입니다. 왕실의 사당이죠. 거기서 사용하는 이름인데 영종이었습니다. 근데 대한제국이 생기고 추존하면서 영조로 나중에 바뀌게 됐죠. 그래서 이 꽃뿌리 영자, 이게 그 영조가 치적, 임금으로서 쭉 살아온 거를 한 글자로 표현하는 그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묘호가 영종이었고, 이 종으로 부르는 이 묘호는
황제만 원칙적으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국에선 이걸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우리가 통보를 하면 중국에서는 시호를 내려줍니다. 두 글자로 된, 그래서 장순대왕, 이게 이제 중국에서 준 시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신하들이 일생을 평가해 가지고서 8글자로 내려주는 시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 무를 모두 높이고, 그 다음에 아주 밝게 공경하고 또 효도에 뛰어났던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그렇게 되고 또 이때 정해진 이름이 이제 왕릉의 이름인 능호가 됩니다. 그래서 영조왕릉은 월릉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시신을 가져다 뒀던 빈전, 좀 지나면 그게 이제 혼전으로 사용되는데 그거를 전호라고 하고, 영조는 효명전이라는 건물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월릉하고 효명전, 능호, 전호도 왕을 지칭하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월릉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망 직후에 묘호와 두 개의 시호와 그다음에 능호, 전호가 결정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것은 존호입니다. 말 그대로 높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존호는 살아있을 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8글자씩, 한 번에 8글자씩입니다. 근데 영조는 오래 왕노릇을 했고 치적도 많았죠. 그러니까 살아서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죽고 바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굉장히 오래 지났더라도 그 사람을 기념할 만한 일이 있으면 또 존호를 올립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존호를 받았죠. 못 받는 왕도 있습니다. 한두 번 받는 왕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별도로 이제 나머지 이름들이 이제 사망 직후에 확정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살릉, 왕릉을 만드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순종의 지금 왕릉을 만드는 사진인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왕은 원칙적으로는 죽고 나서 5개월이 지난 후에 좋은 날을 받아서 국장, 그러니까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가서 묻거든요, 왕릉에다가. 그러니까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이제 왕릉 역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5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제 국장,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럼 아까 간을 넣어뒀던 그 빈전 건물을 개방해서 간을 꺼내게 되고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합니다, 왕릉으로. 그 이동 절차에는 맨 앞에 이렇게 방상시라는 도깨비 탈이 나쁜 거 이렇게 쫓아내는 기능하면서 서고, 그 다음에 나무로 만든 말, 그 다음에 그 왕의 이제 위협이나 아니면 애도하는 마음을 적은 깃발들, 만장이 서고, 그 다음에 시신을 넣은 이제 그 관이 여기 이 안에 들어가서 상여가 있고, 그렇게 쭉 진행해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수만 명 이상 참여하는 아주 큰 국가 행사가 이 국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릉으로 가면 묻을 자리, 거기가 현궁이죠. 왕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거기도 궁궐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궁궐, 그래서 그 정하는 의식들을 행하고 나서 안치하고 그 위에 흙을 덮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장을 마무리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거는 사망하고 5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3년상, 그럼 아직도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국상 절차는. 그래서 어디까지, 종묘에 나중에 들어갈 때까지 탈상하고 그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일단 시신은 왕릉에 가서 묻었기 때문에 대신하는 거가 뭐냐면 신주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로 깎아갖고, 여기는 지금 글자가 써 있지만 쓰지 않은 상태에서 요렇게 생긴 조그만 가마에 실어 가지고서 아까 우리 쭉 운구 행렬이 있을 때 그 상여지를 이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왕릉에 갔다가 되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글씨를 이제 써놓습니다. 그러면 이 신주가 죽은 이의 혼이 머무는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주를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긴
곳에 이 안쪽에 이렇게 두면 그게 시신 대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빈전이 뭐가 되냐 하면 이제 혼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 평상시처럼 계속 음식 올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일단 국장 치르자마자 일주일 동안은 매일 제사를 지냅니다. 막 움직여서 혼이 놀라고 했으니 그 매일매일 한 번씩 일주일간 지내는 우제가 있고 그 위에도 절차가 많지만 이제 큰 것이 만 1년 되는 때 소상입니다. 첫 번째 기제사가 되고 그 다음에 대상이 두 번째 기제사가 만 2년 되는 날. 그러고 나면 24개월이 지난 거죠. 3년상은 36개월이 아니고 그 24개월이 지나면 만 2년이 지나고 나면 2개월 후에 담제라는 제사를 지내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26개월 또는 27개월 만에 탈상을 3년상을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종묘에 신실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부묘제라는 제사를 지내서 이 길을 따라서 신의 길을 따라서 이제 들어가게 된 거고요. 그러고 나면 절차가 국상이 끝나게 되는 거고 수고한 사람 많으니까 시상도 하고 또 이제 아주 흉악한 죄인을 제외하고 모두 사면해 줘서 덕을 베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상 절차를 마치는데 왕릉은 음택명당에 조성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서울이나 고을이나 이런 곳은 양택명당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사용할 명당이기 때문이죠. 근데 음택명당은 죽은 이를 위한 음의 공간입니다. 무덤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양택이나 음택이나. 그러니까 저기서 산이 이렇게 오다 보면 할아버지 산이 있고 그 옆으로 외백호, 외청룡, 조산 해서 외사산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져서 주인산이 있으면 거기서 내백호, 내청룡, 안산 해서 내사산입니다. 그 안이 명당이고 내사산 안이 그리고 그 내사산에서 흘러나온 물이 내수로 이렇게 해서 흘러가고 그리고 나서 밖에 외사산에서 나온 물하고 합쳐서 외수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죠.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그래서 왕릉 같은 경우에는 그 안쪽만 이렇게 보면 주인산에서 주산에서 이렇게 백호와 청룡이 있고 그리고 여기 안산이 있고 그 건너에 이렇게 물이 흘러가고 멀리 이렇게 조산이 이렇게 있는 그런 형국으로 돼서 그 안에 내사산 안에 명당자리에 혈자리에 무덤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요 경우에도 내사산 안에 명당인데 혈자리에 무덤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양택과 음택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양택은 사람이 살 곳입니다. 도시라든지 뭐 이렇게 마을이라든지 그런 게 만들어지니까 명당이 넓어야 됩니다. 그런데 음택은 무덤을 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당이 좁습니다. 좁고 그리고 특히 시신이 딱 들어갈 그 혈자리, 무덤자리는 굉장히 좁습니다. 그게 특징이 있죠. 양택하고 차이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왕릉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한양 도성 밖에서 십리에서 백리 사이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성부가 도성 밖 십리까지 였습니다.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 밖으로 위치를 하는 거고 동시에 너무 멀면 안 됩니다. 임금이 성묘도 가야 되고 또 관리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백리범위 안까지. 그래서 지금하고는 이 이수 계산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좀 좁은데 지금 그 리수보다는 그래서 대개 서울에서 수원 정도 그 범위 반경 이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조선왕릉은 몇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가 일단 달릉인데 이거는 이성계 건원릉입니다. 이렇게 봉분이 있으면 그 안에 사람이 한 명만 왕이나 왕비가 한 명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달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요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왕하고 왕비가 나란히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한 명, 여기도 한 명이겠죠. 근데 왼쪽이 높은 쪽이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왕능, 여기가 왕비릉. 요런 거는 우리가 쌍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보기에는 얼른 보면 단능처럼 생겼지만 이 안에 방이 두 개 있어서 부부가 나란히 묻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합장능이라고 하는데 이 합장능이 좀 변칙화된 경우가 순종의 유릉입니다. 이 순종의 유릉은 봉분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방이 세 개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두 황후가 전부 한 그 봉분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합장능에서는 속에 왕 하나, 왕비 하나지 이렇게 같이 묻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건 나라가 망한 후에 변칙적으로 이루어진 합장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재미난 형식으로 나오는 거가 여기 이제 주겹산이 할아버지 산입니다. 조산인데 쭉 와서 주인산으로 운악산이 있는데 보통은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산에서 밑으로 쭉 이어서 혈자리가 하나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요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하면 혈자리가 양쪽으로 엄마 젖꼭지 유두혈이라고 합니다. 이런 혈자리를 요렇게 맺혔습니다. 이럴 때는 왕과 왕비를 각각 그 혈자리에 따로따로 이렇게 모시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 세조의 지금 능이랑 처음으로 요 형식으로 됐는데 세조가 왼쪽에 그 다음에 오른쪽 강에 이제 부인인 정희황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광능이라는 능의 이름도 같이 쓰고 여기 제실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속 시설들을 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같은 들을 사용하니까 동원이 되는 거고 다만 다른 거는 이렇게 시신이 묻혀 있는 것은 언적처럼 솟아 있거든요. 그걸 강이라고 하는데 그 강만 다르게 쓴다. 그래서 동원, 이강능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인 예종도 여기 모든 거를 같이 쓰는데 요쪽에 예종, 요쪽에 예종비 이렇게 해서 이제 동원, 이강능을 썼습니다. 그래서 원래 동원, 이강능은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원칙인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본의 아니게 동원, 이강능이 된 경우가 여기 지금 숙종의 명능 같은 경우입니다. 여기 서울릉인데 서울릉 안에 있는 숙종의 명능입니다. 이 경우에는 여기 보면 여기 숙종과 인현왕후가 쌍능으로 원래 이렇게 조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건 딱 요것만 쓰려고 만들었던 터입니다. 무덤 터니까 뒤에서 산에 이렇게 맥이 와서 그 혈자리에 딱 썼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인현왕후가 죽고 나서 세 번째 부인인 인원왕후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숙종이 죽고 나서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조가 왕일 때 죽게 됐는데 이 사람이 죽고 바로 같은 시점에서 며느리인 영조의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상황에서 백성들이 능을 두 개나 동시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빚어진 거죠. 그러니까 영조가 힘들겠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뒷자리 다른 혈자리를 하나 여기서 이렇게 치해가지고 여기 인원왕후의 능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본의 아니게 동원 이 강능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의도했던 바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혈자리가 위에서 이렇게 기가 나오면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가 강한 위쪽 상석의 왕 아래쪽에 왕비를 두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동원 상하릉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경우에는 헌종의 능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가 있고 또 봉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헌종, 첫 번째 왕비, 두 번째 왕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란히 세 개가 있어서 삼연능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이거는 얼른 보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왕능을 비롯한 음택명당은 명당이 좁고 또 혈자리는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능급의 큰 무덤은 2개 이상 혈자리가 미칠 수가 없습니다. 혈의 기운이. 그럼 하나는 빠지는데, 그게 이 경우에는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 왕의 무덤이었습니다. 그건 이 당시가 여기 안동 김씨와 남영웅 씨가 세도 정치를 하던 시점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건 좀 변칙적인 그런 왕릉 형태라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이 왕릉에 왕이 성묘하는 걸 능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제사를 지내게 되면 살릉제례라고 하는데, 굉장히 제사 횟수가 많습니다. 종묘나 이런 데보다 많은 거가 뭐 돌아가신 날이라든지 아니면 명절날 이럴 때 전부 제사를 지내거든요. 다만 여기 이제 차리는 음식은 우리가 성묘 가듯이 간단한 국수나 과일이나 과자나 이 정도기 때문에 번거로운 제수는 아닙니다. 근데 임금이 못 가는 경우는 워낙 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대신하게 되지만, 이제 가까운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이런 그 조상의 능에는 능행을 자주 갑니다. 그러면 이 능행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왕은 웬만하면 성 밖으로 특히 궁궐 밖으로 안 나가는 게 백성들 도와주는 겁니다. 왕이 한번 움직이면 수행원이 수천 명 움직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게 다 백성들한테는 길 닦아야 되고 뒤치다거려야 되니까 힘든 일이기 때문에 잘 안 움직이는데, 이거는 이제 효라는 차원에서 가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박 10리에서 100리 사이를 왕이 드물게 나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인해 장막에 쌓이지 않고 백성들의 실제 생활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행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조선왕릉 같은 경우 우리가 유교 국가니까 유교식으로 아닙니다. 무덤이라는 그 형식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어느 사회에서건 제일 마지막에 바뀌는 게 사람 죽고 나서 장례 치르는 거하고 무덤입니다. 딱 시신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바뀌지를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조선왕릉은 유교, 불교, 풍수지리설, 민간신앙 이게 총 결집된 상태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국적 특징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이런 곳이 되겠죠. 그럼 우리 이제 왕릉의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릉은 이제 왕권이 강화되기 시작하는 고대 국가 삼국시대부터 출현하죠. 근데 초반부에는 어떠냐 하면 아직 왕권이 확립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과시하기 위해서 왕릉이 굉장히 거대하게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당시 사회 경제 수준에 비해서.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각 이 왕릉 형식을 만드는데 그 나라 특징에 따라서 조금씩 뭐 공통되는 면도 있지만 다른 그런 형식도 나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좀 특징적인 게 이런 돌을 쌓아 만든 적석총이죠. 지금은 잔돌이지만 이제 조금 더 발전하면 딱딱 큰 돌로 깎아서 피라미드처럼 하는 그런 적석총이 나오게 되고, 요거는 신라에서 나온 독특한 목각 적석 봉토분이죠. 제일 안쪽에 목각, 여기 있는 시신이 들어가고 하는 목각이 있고, 그 위를 이렇게 돌을 쌓아서 적석을 하고 그 위에 흙을 쌓는 목각 적석 봉토분 형식이 좀 특징적인 형식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백제에서 나타난 전축분이죠. 벽돌 무덤의 형식이 이제 중국하고 많이 교류하고 그 영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덤들은 거대하고 동시에
나 잘났어 하고 보여줘야 되니까 이게 평지에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게 압록강인데 그 산성화 고분군이거든요. 고구려에 거대한 적속총들이 이렇게 쫙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되고 신라 같은 경우도 시내 한가운데 평지에 이렇게 야산처럼 큰 고분들이 자리를 하게 되는 그런 형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통일을 하고 나니까 통일신라가 되면 이제 형식들이 합쳐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불교도 좀 들어오고 이제 더 권위를 과시할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무덤 사이즈도 좀 줄어들고 형식도 좀 통일돼서 석실 봉토분 형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봉토분이니까 흙을 이렇게 덮었는데 이 땅 밑은 석실, 돌로 만든 방이 있는 그런 형식이 왕릉의 기본 형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성물, 돌로 만든 장식물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거 이거는 불교에서 신성시하는 사자죠. 그래서 석사자가 쓰거나 아니면 사람 중에 이쪽은 문인, 이쪽은 무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문인석, 무인석 또는 문석인, 무석인이라고 부르는 이런 돌 장식물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고려시대 가면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제도도 받아들이고 또 우리 거하고 여러 가지 결부되는데 특히 풍수설이 생활 속으로 들어오죠. 풍수설에서는 기가 넘치는 땅, 이거를 중시하는데 기가 가장 왕성한 곳은 부르륵 솟아납니다. 그러니까 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생활하는 양택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그냥 산이 있는 곳이지만 여긴 시신이 묻히는 곳이잖아요. 늘 생활하는 곳이 아니니까 산이어도 상관없어서 산으로 왕릉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북한에서 손대기 전에 원래 왕건의 무덤입니다. 고려 태조에. 근데 보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조선왕릉에서 보듯이 왕릉의 체제를 어느 정도 틀을 잡게 되는 거고 석실봉토부는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개경의 성이 이렇게 도성이 있는데 성 밖에 십리에서 백리 범위, 그 범위에 대개 이제 왕릉이 쓰이는, 그러니까 요런 형식이나 해서 왕릉의 체제들이 조금씩 자리를 잡게 됐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무신정변 나고 몽골이 쳐들어오죠. 그러면서 고려 후기에 강화도로 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무덤이 희종이라든지 고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강화도에 왕릉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 강화도에 있는 능들은 기본적으로 다시 개성으로 돌아갈 거라는 이런 생각이 있고 전란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좀 작고 또 그나마도 거의 파괴돼서 온전한 모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려 후기에 아주 아름답게 조성된 게 공민왕릉이지요. 그래서 공민왕릉은 현정릉이라고 합니다. 공민왕은 고려시대까지는 부부가 쌍능으로 묻혀도 왕과 왕비가 따로 능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릉, 공민왕에 여긴 노국공주의 정릉, 그래서 현정릉이 공민왕릉인데 노국공주가 아이를 낳다 죽은 후에 공민왕이 아주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만든 예술적이고 규모도 크고 아름다운 그런 능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 형식이 조선 초기에 계승이 일단 됐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성리학적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검약을 강조하는, 백성들의 힘을 들이지 않는 걸 강조하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왕릉의 규모가 많이 줄어듭니다. 공민왕릉 기본 체제를 받아들이지만 전체적으로 좀 축소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위치가 비산 비하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비산 비하라 하면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닌 곳이다 이런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시대만 해도 이런 식으로 들이었죠. 평지에 이렇게 왕릉을 만들었고,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기가 왕성한 이렇게 높은 산 위에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이고
산이었습니다. 근데 조선은 어떻게 되냐 하면 요렇게 여기 대부분의 시설은 들이고 평지고 딱 시신이 묻히는 곳만 산인. 그러니까 들도 아니고 산도 아닌 역으로 산이면서 들인 그런 곳에 왕릉을 쓰게 됩니다. 이게 변화죠. 그러다가 세조 때가 되면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부터 통일신라부터 기본 형식으로 돼 있었던 게 석실이었거든요. 땅 아래는. 그게 회격실로 바뀌게 되고 돌로 만든 여러 장식물들이 대폭 축소가 됩니다. 이게 고구려의 왕릉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땅 아래 천왕지신총인데 이렇게 통로가 보이죠? 중국식 지하 궁전 형식으로 통로도 있고 방도 여러 개 있고 이런 형식이었던 겁니다. 하나하나가 전부 그 방들은 다 돌로 만든 석실이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거는 땅 속은 아니지만 장군총 같은 경우도 여기가 2층이고 여기 3층인데 3층 방이 이런 식으로 석실인데 안에 이렇게 간을 놓을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석실이었던 거고 공민왕릉도 여기 땅 속에 돌로 만든 방이 이런 식으로 있는 겁니다. 다 돌로 만든 거죠. 관이 여기 놓이게 되고 벽화도 그려져 있고. 그런데 이런 형식은 여기서 이렇게 땅을 파면 길이 쫙 나옵니다. 이 방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조성이 돼 있는 그런 형식이었던 거죠. 그랬는데 조선 초기에도 이거를 계승을 해서 이거는 세종의 능입니다. 그 안에 석실이죠. 돌로 이렇게 큰 방을 만든 겁니다. 합장능이니까 여기가 세종, 여기가 왕비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이 돌방 안쪽으로 왕의 관을 우리가 그것도 궁궐이다 해서 제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딱 시신이 들어가는 게 내제궁이고 그 시신이 다시 들어가는 바깥 관을 우리가 외제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궁을 이렇게 석실 안에 넣게 되는데 저게 굉장히 백성들한테는 이 큰 돌을 구해다가 이렇게 방을 만드는 게 힘들었겠죠. 그러고 나면 밑에 그 높은 귀인들의 무덤들도 원이나 묘나 모두 다 이 형식으로 가야 되니까 그 큰 돌로 그렇게 하는 거가 보통 일이 아니었고 또 풍수지리적으로도 돌은 기의 흐름을 막는다고 보기 때문에 좋지 않게 봤던 거죠. 그래서 세조는 이거를 석회를 사용하는 회격실로 바꾼 겁니다. 여기 보면 회격실은 일단 외제궁을 땅을 파서 밑에 수출을 이렇게 깔고 난 다음에 딱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에 세면에다 이렇게 틀을 전부 놓고 거기다가 석회를 주재료로 해서 모래하고 그 다음에 찰흙, 고운흙을 섞어 갖고 막 다져서 주변을 쌉니다. 이렇게 해갖고 싸고 거기다 다시 이렇게 다지고 해서 싸면 그 밖을 다시 숯으로 이렇게 싸게 되면 완전히 쌓이게 밀폐가 되게 되죠. 그러면 요 앞쪽으로 문을 열고 그 사이에 내제궁을 관을 넣습니다. 관이죠. 그래서 요거로 해서 앞으로 넣어야 되니까 쭉 밀어 넣고 요 밖에 있는 틀만 잡아 당겨 갖고 쭉 뺍니다. 그럼 관만 속에 남게 되죠. 그러면 요 뚜껑을 이제 닫고 그 밖으로 다시 틀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다시 그 속에 있는 석회 성분으로 된 산물과 숯으로 또 쌉니다. 그러면 완전히 밀폐되는 회격실. 석회 특징이 뭐냐 하면 땅 속에 들어가서 습기를 만나서 이게 굳으면 돌보다 더 딱딱해집니다. 그 대신 그 돌처럼 기의 흐름을 막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밀폐된 형태의 회격실. 이걸로 바뀌었고 백성들 입장에서도 큰 돌 구해서 석실 만드는 고통도 없어지게 되고 왕이 이렇게 하면 나머지 양반도 따라 하니까 민간에서도 그 풍속으로 일반화하게 됐었던 거죠.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났고 지금 현재 이 조선왕릉이 다 보존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래서
왕릉이 보존돼 있을 뿐만 아니고 그거하고 관련된 기록도 다 남아 있고, 그 다음에 풍수지리라든지 자연 친화라든지 조선 고유의 성격도 다 반영이 돼 있고, 그래서 아주 특징적인 그런 걸로 보기 때문에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맨 마지막에 여기 고종하고 순종만 황제였으니까 요 홍릉하고 유릉만 황릉이죠. 나머지 다 왕릉 형식으로 돼서 이제 전체 능이 보존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익숙한 이름은 여기 동구릉이라든지 서오릉이라든지 이런 이름에 익숙합니다. 근데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이거가 지금 동구릉이거든요. 여기가 건원릉이니까 이성계의 능인데, 그거를 비롯해서 그 대표적인 9개의 능이 위치해 있다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이게 전체 능의 영역, 여러 개의 능의 영역이다, 이 뜻밖에 안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요 표에서 나오는 왕릉의 이름 하나하나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각각 누구의 무덤인가, 그거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그 중에서 일단 북도 팔릉이 있습니다. 북도 팔릉은 그 이성계의 4대조입니다. 4대조인데 고려시대 기준으로 처음에 만들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왕과 왕비가 각각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8개의 능이 된 거죠. 한경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그거를 여진족이 자꾸 도굴하고 이러니까 함흥으로 조선시대 때 모았더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북한 땅이기 때문에 제대로 보존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도팔릉이 있고,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는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가 태조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신덕왕후의 정릉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능으로는 이제 건원능, 이성계의 능이죠. 그래서 능의 이름이 다른 능들은 전부 한 글자입니다. 근데 나라를 세운 태조만 두 글자로 건원, 이런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돼서 전부 쭉 형성이 돼 있는 건데, 요 능 중에서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한 재릉과 후릉, 그 다음에 이쪽에 영릉, 그 다음에 장릉, 이거가 아까 얘기했던 왕릉의 기본 형식, 그러니까 성박 심리에서 백리 범위를 벗어난 곳에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재릉하고 후릉은, 재릉은 태조가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기 전에 직전에 죽었습니다. 첫 번째 왕비기 때문에 두 번째 왕비도 있고 한 상태에서 그냥 개성에, 그 당시 수도이던 개성에 남아있게 됐던 거고요. 정종 같은 경우는 왕자의 난 이후로 잠깐 왕위에 있다가 이제 태종한테, 동생한테 자리 물려주고 물러났던 왕입니다. 그래서 왕자의 난 이후로 잠깐 조선이 수도를 다시 개성으로 옮겼다가 다시 한양으로 오고 이랬기 때문에 자기는 개성에 묻히겠다고 했고 이후로 옮길 상황도 아니고 해서 일종의 왕실의 아웃사이더로서 개성에 남아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에 이렇게 전부 백리범위 안에 있었던 것과 다르게 지금 북한 땅 개성에 있는 재릉후릉은 북한에 남아있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장릉 같은 경우는 단종이 기양을 갔었죠. 그 나라 임금 자리를 뺏기고 삼촌한테, 그랬다 거기서 죽었고 나중에 복권이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자손이 무슨 뭐 왕위를 이어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자리 영월에 장릉이 있게 됐던 겁니다. 이제 조금 특이한 경우가 영릉이죠. 효종하고 세종의 능인 영릉인데, 이 경우는 세종릉 같은 경우에는 이방원, 아버지 이방원의 헐릉이 지금 서초구에 있는 헐릉입니다. 거기 옆에 있었었고, 효종릉은
여기 동구릉에서 이성계능 서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둘 다 문제가 있었죠. 그 능의 자리가 안 좋아서 훼손이 되거나 뭐 물이 들어가거나 왕실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이랬거든요. 이럴 때는 왕능도 이장을 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철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철릉할 자리를 이제 세종릉을 구하다 보니 그 마땅한 자리가 이 십리백리 사이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를 여주 그 영릉 자리에서 발견을 했는데, 이게 땅으로 가면 백리범이 바뀌지만 배를 타고 가면 백리범이 아니기 때문에 워낙 좋은 땅이니까 옮긴다. 그래서 철릉을 했던 사례가 되고, 같은 사례로 그 능이 왕능이 막 망가지고 해서 안 좋았던 효종의 능도 그 자리로 그 옆으로 같이 철릉을 하게 됐었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원칙대로 백리범위 안에 이제 들어가 있게 됐던 거죠.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왕릉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왕릉 같은 경우는 크게 네 공간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 맨 처음에 살아있는 사람이 막 찾아가는 진입 공간이 있고, 그 산 사람이 죽은 조상하고 제사를 통해서 만나는 제한 공간이 있고, 죽은 자의 입장에서 삶에서 죽음으로 넘어가는 전이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은 자가 편히 쉬고 있는 성역 공간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산이 있고 멀리 이제 조산이 있게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는 이 공간, 진입 공간 포함해서 제한 공간까지는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 사람들은 여기 앞에 건물도 있고 하니까는 여기가 이렇게 시선이 차단돼서 뒤에 높은 곳에 있는 이 성역 공간을 넘어다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이가 전이 공간이고, 그래서 잘 함부로 넘볼 수가 없지만 죽은 자 입장에서 높은 데서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 전체적인 풍수적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쪽이 이제 기본이 오늘 기본이 될 왕릉이고, 요거는 고종과 순종의 이제 황릉, 유릉입니다. 비교해서 오른쪽 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입 공간, 제한 공간, 전이 공간, 성역 공간,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진입 공간부터 볼 텐데, 진입 공간은 살아있는 사람의 공간이고요. 지금은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런데 능마다 전부 뭐가 있었냐 하면 화소 공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근대화 과정에서 왕릉이 있으면 주변 지역은 거의 뭐 다 개발이 됐지만, 과거에는 능이 위험하지 않도록 불이 나거나 아니면 뭐 도둑이도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지금 광릉 이런 식으로 주변에 숲 있는 것처럼 화소 공간이 아주 넓게 조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실이 있는데, 이 제실은 여기 위에 능 위에서 성역 공간에서 내려볼 때 이런 식으로 좀 멀리서 이렇게 보입니다. 기와집 여러 개 있는 식으로 돼서 그 안에 이제 목욕제기 할 수 있는 제실도 있고, 아니면 전사청 준비할 수 있는 제사를 전사청도 있고, 향을 보관하는 향대청도 있고, 이런 곳입니다. 창고도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능을 관리하는 관리가 능참봉인데, 그 사람이 여기 거주하면서 이제 전체 관리를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하면 다리가 나옵니다. 이건 뭐 큰 다리가 아니고요, 형식적인 다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능의 그 명당자리를 둘러싸고는 물이 이렇게 조그만 개천이 흐릅니다. 그걸 넘어가려니까 이렇게 다리가 있는데, 그걸 금천교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풍수에서 앞에 우리 배산 임수할 때 앞에 물이 있는 거는 그냥 생활용수를 얻을 수 있다는 뜻도 있지만, 그 명당 자리에 있는 좋은 기운이, 기가 밖으로 못 빠져가게 막는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 이렇게 물들이 있는 겁니다. 물이 있으니 건너가려고 이제 금천교가 있는데, 과거에는 다 있었죠. 그러나 요즘에 이제 개발되고 하면서 이렇게 흔적만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있지만 반드시 있었던 시설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특히 필요한 풍수의 구조가 아까 우리 봤었던 동원 상하릉입니다. 기운이 이렇게 내려오니까요.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간단한 실개천 하나로는 안 되니까 이런 경우에 연못을 팝니다. 그래서 왕릉에 갔는데 큰 연못이 있으면 아, 일로 자칫하면 기가 빠지겠어서 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문으로, 왕릉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간 정문이 홍살문입니다. 이건 붉은색의 위에 이제 화살이 저희가 형태가 꼽혀 있어서 홍살문이라고 하는데, 지난번 고을에서 봤듯이 그 안에 이제 신성한 공간 또는 뭐 이게 굉장히 유교적으로 표창할 사람들이 기리는 이런 상징물로 많이 사용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홍살문을 거쳐 들어가면 이제 제한 공간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서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가 진입공간 다음에 이렇게 배치가 돼 있죠. 그래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왕릉 같은 경우에는 이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두 줄로 돼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쪽이, 왼쪽이 좀 더 죽은 자 입장에서는 상석이죠. 그래서 좀 더 도톰하게 높게 돼 있고, 오른쪽은 조금 낮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향이 들어가는 향어로고, 이쪽 오른쪽은 임금이 이제 성묘와서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 어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황릉 같은 경우는 이 길이 두 줄이 아니고 세 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운데 이렇게 있고 양쪽으로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있고 향어로가 있고 양쪽으로 어로가 있는 이런 형식으로 돼 있고, 황릉에서는 이렇게 직진해서 들어가게 돼 있고, 왕릉에서는 이렇게 해서 동쪽으로 해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종묘나 이런 데서 봤던 판이 여기 대기 장소라 그랬었죠.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뭘 겸하냐 하면 망릉이를 겸합니다. 종묘에서는 따로 망묘루가 있었죠. 그런 식으로 와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대기하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자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발음을 정자각이 아니고 정자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자각이 여기 있죠. 근데 그 정자각은 위에서 하늘에서 보면 한자 정자처럼 생겼습니다. 맞배지붕과 맞배지붕이 90도로 이렇게 겹쳐 있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정자각이라고 부르고, 이 안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공간이 되는데, 황릉 같은 경우에는 정자각이 아니고 지붕이 이렇게 팔짝 지붕으로 돼 있고 이름도 침전입니다. 그래서 형식이 좀 다른 거를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공간에 이제 부속되는 거가 일단 이쪽에 이런 식으로 수복방이 있습니다. 이런 수복방이니까 여기 안에 이제 노비들이 도둑도 지키고 야생동물도 지키고 뭐 청소도 하고 이러는 곳이죠. 숙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건너편에 있는 게 수락관입니다. 수락관은 원래 그 궁궐 안에 있는 부엌을 수락관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까 제실에서 전사청에서 음식을 준비하지만 여기 왕릉에 와서 다시 데펴갖고 그릇에 담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기도 보관하고 간단히 데피기도 하고 그런 곳이 수락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사 지내는 공간을 넘어서 죽은 자 입장에서는 삶의 세계에서 죽음의 세계로 이제 넘어가는 공간, 전이 공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한 공간하고 성역 공간 사이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은 자 입장에서 그 죽은 자의 일종의 문패 역할을 하는 게 비석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석을 놓은 그 건물을 비각이라고 합니다. 여기 아까 제사 지내는 정자각이 있고 이쪽에 비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각은 이렇게 이제 비석 보호하느라고 건물이 있는 거고, 그 안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선국의 뭐
장수나무의 공릉이다 이런 식으로 써 있고 누구라고 뒤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 죽은 거 이런 걸 쭉 새겨 놓는 그런 게 이제 비각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죽은 자 입장에서 저 위에 성역 공간으로 연결되는 그 통로가 신교와 신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사 지내는 정자각이 있고 위에가 성역 공간인데 그 뒤에 이렇게 있는 길이 신도고 정자각과 신도를 연결하는 곳에 있는 그 다리를 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교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자각이 있는데 여기가 되게 건물 뒤쪽으로 배수구가 있거든요. 이게 물이 흐르니까 요 위에 이렇게 걸쳐진 걸 다리라고 해서 신이 다니는 다리, 신교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에 연결돼서 이제 저 위에 이제 무덤이 있는 곳까지 이렇게 쭉 가게 되는 이 길을 신이 다니는 길이다. 그래서 신도 그럽니다. 그래서 왕릉에 따라서 남아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이하는 옮겨가는 공간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제사 지내고 나면 충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태워서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태우는 시설들 그래서 소전대나 예강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전대인데 이 풍속은 우리보다는 중국식 풍속입니다. 종이 돈을 저승으로 이제 태워 보내주는 이런 데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없는 경우가 많고 다 있는 거는 태우는 시설, 예감이죠. 그래서 이 소전대나 예감이 있게 되는데 이것들의 위치를 잘 보면 이게 정자각이거든요. 그러면 저쪽에 홍사람문이 있고 길이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동쪽으로 들어가게 돼서 향어로에 연결된 건 구름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고 어로에 연결된 건 일반 그 계단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각으로 들어가면 제사를 마치면 이 혼령은 뒤쪽에 시신이 묻혀 있는 곳으로 신교와 신도를 건너서 올라갈 거고 이제 왕은 다시 이쪽에 이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쓰였던 여러 가지 거를 태우는 거는 담당 관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종묘에서도 서쪽 문은 실무자가 다니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줄짜리 계단이 있는데 일로 내려가서 태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서쪽 문으로 내려가서 그쪽에 소전대나 예감이나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신석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부터 강이 시작이 됩니다. 산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앞에 이런 돌이 있습니다. 그게 산신석이고 이 산의 주인은 원래 산신이죠. 그러니까 산신한테 여기 묻혀 있는 우리 조상을 잘 봐주세요 이런 차원에서 토지신에게 여기 정자각에서 제사 지낼 때 여기도 간단히 제물을 차려놓고 인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이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역 공간이 나옵니다. 죽은 자가 편히 쉬고 있는 곳인데 이곳은 죽은 자의 몸과 그리고 거기 남아있는 백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채백이 묻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가 왕성한 혈자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능원 또는 사초지라고 부르는데 자연적으로 솟아난 지형이어야 됩니다. 기가 왕성한 인공적으로 쌓은 곳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풀들이 동그랗게 이렇게 자라납니다. 이런 걸 원훈 현상이라고 하는데 왕성한 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혈자리가 이 성역 공간이죠.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면 일단 죽은 자의 공간 안에 다시 등급이 나눠집니다. 그 등급을 나누는 돌을 개체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한 줄이 있고 왕릉은 세 줄의 개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석이 있는데 여기 왕하고 왕비, 그 다음에 여기 문인, 여기 무인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얘 밑에 이쪽 부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긴 돌, 튼튼한 돌 이렇게 쌓여 있어서 이거는 종묘나 궁궐이나 이런 데서
월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체석이 등급별로 쭉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 있는 무덤에서만, 왕릉에서만 나오는 게 여기 있는 이런 정중석입니다. 그러니까 딱 위에 성역 공간에 올라오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불교 영향으로 보는데 여기 서서 잠깐 배례하는 그런 자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개 나오다가 없어져서 그 후에 왕릉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왕릉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보는 게 문인석과 무인석과 성마이죠. 그래서 아까 개체석에서 제일 위는 왕과 왕비가 있고 여기 2등급으로 있는 게 문인석과 성마. 그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 개체석 위에 무인석과 성마. 문이 무보다 중시되던 유교국가인 조선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주보고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왕과 왕비가 문인과 무인, 그러니까 신하들을 데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이런 형국이 되고 각각 문인 무인이 뭐 자가용이랄까 이렇게 말을 하나씩 거느리고 서 있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돼 있는데 조각품이라는 건 그 사회를 반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게 이성계의 문인석이고 요건 마지막 순종의 문인석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성계 능의 무인석이고 요건 순종의 무인석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서 특히 이제 서양식 기법이 도입된 이런 순종의 무인석 기계가 떨어지고 하는 거 하고 첫 번째 왕의 문인석 무인석은 굉장히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그 각각의 왕마다 특성을 잘 살린 그런 조각품입니다. 그래서 가서 그 이미지를 보면 거기 묻힌 왕과 비슷한 이미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본 그 문인석 무인석 성마는 성역 공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황릉 같은 경우는 아까 침전이 있었는데 침전 앞쪽으로 그 성물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성역 공간은 오로지 황제와 황후만 존재합니다. 옆에 사진을 보면 침전 아래 종류도 뭐 굉장히 많죠. 많은 종류의 성물들이 서 있게 되고 여기 보면 여기 침전 앞에 서 있고 이쪽도 침전 앞에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황제하고 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제는 스스로가 천자니까 신의 아들 격입니다. 절대 그 권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하들하고 위에 성역 공간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 황제가 임명한 제후로서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격이기 때문에 신하들이 위에 같이 모시고 있는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적 요소로 볼 수 있는 게 장명등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쌍능임은 두 개 각각 놓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로 딱 놓게 됐고 여기 파인 요 자리에 실제로 불도 밝힐 수 있는 불을 밝히는 상징적으로 오래도록 여기를 밝혀주는 뭐 이런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뒤쪽으로 장명등 뒤쪽에 보이는 이거가 요 혼유석입니다. 혼유석은 말 그대로 혼이 노는 돌입니다. 보통 이게 일반인의 무덤에서는 상석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여러 가지 재물을 차려놓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 이런 기능을 하게 되는데 왕릉에서는 그 재례는 밑에 있는 정자각에서 지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안에 채백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 채백을 찾아온 공중을 돌아다니는 혼이 와서 노는 돌 이런 개념으로 앞에 배치되어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분분한 게 이제 망주석인데 망주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삐죽하니 이렇게 크게 생겨서 멀리서 보면 이게 먼저 보이니까 이거는 이 왕릉이 여기 있다 하고 표시해주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과거에 그 위치를 표시해주는 화표주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생긴 모양 때문에 그 민간 신앙에서 난근 신앙 그래서 여기가 음의 공간이니까
양의 기운을 북돋우는 뭐 그런 기능을 한다라는 해석도 있는 그런 그 이제 구조물인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여기 새겨진 이것이 요렇게 공민왕릉 같은 경우에는 뭐였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12장문에서 봤던 도끼, 그러니까 결단력을 상징하는 보삽의 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점점 민간신앙하고 결부되면서 애매한 모양으로 쥐 비슷하고 뭐 이런 모양으로 바뀌다가 정착된 게 이렇게 다람쥐 비슷한 세호라는 걸로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덤의 양쪽으로 이렇게 서 있는데 한쪽은 그 세호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한쪽은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돼 갖고 음양사상을 반영하는 그런 그 구조물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그런 시설이 이제 망주석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하면 석양과 석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덤이 있으면 여기서 두 쌍이 각각 이렇게 서 있습니다. 밖을 보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생긴 양이고 돌로 만든 양 석양이고, 하나는 호랑이, 돌로 만든 호랑이입니다. 얘들은 밖을 보면서 이곳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질고 그래서 희생으로도 사용하죠. 그래서 사특한 기운도 막아주는 이런 동물이고, 호랑이는 시신을 먹는 망상이라는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호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호랑이를 세운 걸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석양과 석호가 이곳을 이렇게 보호하면서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왕릉의 주인이 묻혀 있는 봉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분은 원래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여기 파랗게 보이는 것들이 주변에 있는 것들은 잔디입니다. 그래서 그 서양하고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무덤에 쓰는 게 잔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디를 입히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성계의 건원능입니다. 이것만은 잔디가 아닙니다. 이건 억새입니다. 이성계가 죽고 나서 고향인 함흥에 가서 묻히고 싶어 했는데 불가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억새를 가져다 위로할 겸 심어줬다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봉분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밑을 이렇게 둘른 병풍처럼 둘른 돌을 우리가 병풍석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12지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간신앙이 반영된 그런 무늬가 새겨지고 불교적인 것들이 이제 조각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곳인데, 실제로는 무덤이 너무 크니까 봉분이 이게 무너지거나 흘러내리거나 아니면 뱀이 들어가거나 이런 걸 막기 위한 용도였는데, 점점 풍수적으로 기운을 이게 길을 막는다 해갖고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 특히 쌍능에서 왕하고 왕비의 능이 나란히 있을 때 왕비능은 이런 식으로 없습니다. 병풍석을 점점 안 하게 됐던 거죠. 그러나 왕이나 왕비나 전부 이 바깥에 있는 이 난간석들은 설치해서 안에 봉분을 보호하는 기능을 했고, 그 위에 있는 문양이 연꽃이나 뭐 이런 식으로 불교적인 요소도 많이 남아있는 이런 시설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제일 뒤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담이 있습니다. 이 담은 이렇게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곡장 또는 곡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한쪽으로는 그냥 뭐 담 역할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풍수적으로 주상과 자청용 우백호를 한 번 더 만들어서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 중에서 동원 상하릉 같은 경우는 위쪽에 왕이 있고 아래쪽에 왕비가 있습니다. 옆으로 보면 이쪽에 왕이 있고 여기 왕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의 능 뒤에는 곡담을 합니다. 그렇지만 왕비 여기다 이렇게 담을 치면 부부 사이에 담이 쳐지는 거기 때문에 동원 상하릉 같은 경우에 왕비의 능 뒤에는 곡장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릉의 우리 전체 구조를 보았습니다. 잠깐 부가적으로 우리 사대부의 무덤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양반들은
가능하면 왕릉처럼 잘 만들어 드리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또 이제 못하는 거, 구분되는 것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까 우리 네 개로 나눠져 있었던 그 진입 공간부터 제한 공간, 전입 공간, 성역 공간, 이거를 거의 하나로 한 군데 봉분 주변에 이제 모으는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양반들은 대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선산이 있고 그 선산의 저 위에서부터 절대로 아래 위더른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위에 어른들이 이렇게 해서 차례차례 내려오게 되는 가족묘 형식을 띠게 되는데, 여기 진입 부분에 대개 이런 식으로 비각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비각 안에 있는 비석을 우리가 신도비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 위에 있는 묻혀 있는 누군가 중에 굉장히 폼나는 조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장관급 이상이면서 국가에 공이 많으면 임금이 칭송하는 의미로 이 신도비를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딱 입구 부분에 이렇게 설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위쪽으로 여기에서 뭐 왕릉의 진입 공간 이런 건 이 신도비 말고는 따로 없겠죠. 그리고 나서 제한 공간이 있는데 따로 정자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쪽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 공간이 이제 들어오는 거가 일단 여기가 상석이 되겠죠. 이거는 이게 상석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는 건물이 따로 없으니까 여기다 음식을 이렇게 늘어놓고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혼유석이 뒤로 요만하게 피해서 여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성묘 갔는데 이 뒤쪽에 보면 이렇게 조그만 돌이 있습니다. 그거는 잘 털어내줘야 되겠죠. 거기서 혼이 노는 돌이니까. 그리고 이제 제례를 지내기 위해서 왕릉에는 없지만 여기 향로석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향로석이 이렇게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릉의 전이 공간에 해당되는 게 일단 비각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비석을 그냥 세우죠. 위치는 뭐 다양합니다. 대개 이쪽에 이제 묘비가 놓이게 되고, 그 다음에 산신석을 대개 둡니다. 그런데 태우는 시설들은 그냥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태우거나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따로 안 마련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전이 공간도 이제 이렇게 안에 모이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성역 공간인데, 개체석이 왕릉은 세 줄이었지만 여기는 한 줄만 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체석 위쪽으로 이제 주구니에 이렇게 봉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봉분에서 이제 처음에는 병풍석을 좀 하다가 점점 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간석은 왕릉에만 하지 여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간석을 좀 이제 안 하게 이렇게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장명등이나 망주석은 민간신앙이나 불교 요소기 때문에 여기서도 거의 다 사용해서 용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문인석, 무인석 같은 성물들인데, 문인석도 이거는 신화 개념이잖아요. 근데 신하인 양반들이 문인석을 하면 이거는 거의 뭐 나쁘게 얘기하면 반역이죠. 특히 무인석을 하면 더 그럴 거고요. 그래서 무인석은 별로 안 했는데, 그런데 이 양반들이 문인석은 이 묘를 이렇게 멋있게 하려고 그랬는지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단속하기도 어렵게 돼서 보통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양반이 거느릴 수 있는 건 노비입니다. 그래서 그 노비를 상징화한 게 동자석이거든요. 이렇게 뭐 음식 먹는데 옆에서 시중되는 꼬마 노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데, 동자석도 하면서도 문인석도 하는 이런 식으로 되게 됐던 거죠. 그리고 바깥쪽에 아까 왕릉에서 사용했던 곡장은 사용하지 않는 걸로 됐습니다. 그랬는데 초기에는 사용하다가 점점 흙으로 쌓는 사성으로 바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집집이 구조나 여기 들어가는 그 위치나 이런 건 다릅니다. 뭐 이 두 개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묘비도 일로 올 수 있는 거고, 가운데도 올 수 있는 거고, 다양한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사례만 좀 보면
이 경우에는 초기에 있었던 무덤이라 여러 가지가, 일단 여기 보시면 개체석도 두 줄이죠. 두 줄이고 문인석도 있고, 뒤에 보면 이렇게 곡담도 있고 병풍석도 사용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뒤에 곡장은 이런 흙으로 만든 사성으로 바뀌게 되고 개체석도 한 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고, 요거는 그 한음 이덕형 묘거든요. 이 경우에는 비석이 가운데 있는 게 좀 다른 점이지만 드디어 동자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자석이 나오면서도 문인석은 또 이렇게 사용한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좀 지나고 양반들이 원래 명분을 잘 지키는 그런 사대부들도 나옵니다. 이 뒤에 보면 아버지는 이렇게 병풍석이 있음에도 이 백인걸이라는 청백리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봉분에 아무것도 없는 식으로 딱 봉분이고, 개체석도 한 줄이고, 상석과 향로석과 혼유석이 딱 있고, 여기 장명등 있고, 비석 여기 있고, 동자석이 여기 있고 요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문인석 없이 앞에 망주석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틀을 잡아간 사대부의 무덤들도 많이 나오게 됐었죠. 요것은 창고문헌입니다.